마지막 12번째 챕터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챕터에서는 인공지능과 윤리,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공지능과 윤리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도 함께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책임성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이 되면서 이렇게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1번을 선택할 경우 도로를 건너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오른쪽 2번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운전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의 문제와, 또 이때 만약에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의 책임인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의 책임인지, 그 안에 있던 운전자의 책임인지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는 이 알고리즘과 코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 활용자는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의 목적에 맞게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을 면접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면접을 본 결과 불합격이라면 왜 불합격인 것인지를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왜 불합격인가, 어떤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점수를 낮게 부여해서 불합격했는지 등이 면접 대상자에게 공개가 되어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요즘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과 업무 관련성이 40%, 업무 관련과 대외 활동이 30% 이렇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찾는 인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이다 라고 불합격자에게 또는 면접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 과정은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이러한 경우 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왜 불합격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형량을 구형하였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성과 편향성 문제입니다. 인간이 면접을 볼 때에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에 따라서 면접 대상자의 면접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면접을 보게 된다면 대상자의 표정이나 몸짓, 말투, 음성, 언어 등을 분석해서 서류의 객관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보다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남성이 많은 회사에서 인공지능은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격시켰고, 인공지능이 미인 대회에서 미인을 선발을 할 때 백인만 뽑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인공지능에게 남성이 많은 회사는 남성만 더 우월하게, 남성이 더 필요하게 학습을 시킨 것이고, 미인 대회에서는 백인이 더 미인이다 라는 데이터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 문화나 미인 기준에 맞게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직업별 성별을 균형 있게 학습시키는 다양한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권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이미지를 수집할 경우에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각각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서 유포하는 딥페이크의 기술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내가 인간보다 빨리 일하고 쉽게 일할 수 있으며 인간보다 가치 있으니까 인간은 더 필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실험을 해왔는데요. 하나의 인공지능에게는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학습을 시키고, 다른 인공지능에게는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때 정원아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연령에 맞는 컨텐츠를 본 인공지능은 나도 사랑해요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무분별한 컨텐츠를 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이렇게 착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시키느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었는데요. 착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얼굴을 이미지를 수집해서 아까처럼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 위치 및 동선을 추적해서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씨앗 데이터나 토양 데이터, 농작물, 자연환경, 기후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해일이나 태풍, 그리고 화산이나 가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연재해를 예비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하는 수공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기가 발달이 되고 기계가 인간의 일들을 대신하면서 노동자들은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자본가들은 그 기계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본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터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신하게 되면은 따로 기사가 이제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택배기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드론이 직접 배달을 한다면은 사람이 직접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생산직 종사자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로봇파를 활용해서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예시들이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자, 그리고 AR, VR을 활용할 수 있는 AR, VR 전문가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도 협업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르게 유지 비용이 저렴합니다. 인간처럼 이렇게 연봉을 인상을 계속 해주지 않아도 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인간처럼 계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고장 시 폐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24시간 반복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인공지능과 인간은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지만 협업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번역을 할 때 다양한 데이터들,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간이 글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도를 함께 결합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빠르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공지능의 디자인 기술, 즉 다양한 채색 기술 등을 함께 협업해서 이렇게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고 예술 분야에서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개개인이나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대 기업이 독과점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부를 다 축적하게 되겠죠. 또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국가 간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또 개인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
또 제어하는 사람이 모든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중상층은 일자리와 직업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뺏기면서 하류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부를 축적한 소수의 상류층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하류층의 사람들로 이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산업혁명 시대에 러다이터 운동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산층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런 중상층의 일을 대체하게 된다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이에 거부하는, 인공지능을 거부하는 인공지능 러다이터 운동도 똑같이 산업혁명 시대처럼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의 데이터 3법인데요. 데이터 3법의 세 가지 특징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신용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 데이터를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라는 이 내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을 활용한 예를 보면은 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입 전에는 개인 이용자가 필요한 금융정보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입된 이후에는 통합된 금융정보에 한 번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A라는 금융회사의 어떤 계좌가 있더라도 B 회사에 가서도 이 A 회사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통합된 마이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 3법에 가명 정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거래돼서 상업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거래돼서 상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감독기구로 일원화하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더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3법과 같이 법과 제도를 지금까지 인간이 직접 했는데 이러한 정치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접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로서는 내가 열심히 투표에 참여해서 대표를 선출을 했지만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투표율이 낮을 때, 그리고 선출된 대표의 정치가 실망스러운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각 개인의 정치, 사회적 성향, 그리고 취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정치적 안건을 결정할 수 있게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즉, 에이전트들이 투표를 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치인은 권력과 재물에 욕심이 없고 특정 조직이나 단체와 관련이 없으며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정치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양한 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 이 문제들을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 간에 공감해주거나 아니면은 보듬어 주지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이 정치 분야에서 공생을 하게 되면은 더 훌륭한 정치, 그리고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인간의 감정과 공감, 그리고 돌발 상황과 대처 능력, 비합리적인 측면, 이런 측면과 인공지능의 데이터 기반의 객관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면과 각 개인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등을 활용하여 미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트랜센더스를 보면은 인간의 뇌를 슈퍼컴퓨터에 업로드를 시키고 초인공지능을 탄생시켜 이 초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지구의 모든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또
레즈커즈 와일은 2020년대 말이면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2045년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융합하는 특이점이라는 것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초인공지능이나 특이점에 대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제시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 퀴즈 프로그램인 IBM의 왓슨이나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처럼 이 친구들은 퀴즈만 풀거나 바둑만 할 수 있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즉 스스로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하게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효율, 자기보존, 창의성 등 끊임없이 자가 발전하여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곧 나올 수 있다, 미래에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는 정말 이로운 점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 인공지능과 어떻게 상생하면서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등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